네, 지금부터는 한국 서점산업문화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에서 출판문화사의 연구를 담당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용희라고 합니다. 한국의 서점 역사는 대략 130년 정도가 됩니다. 종로의 서점들이 형성하기 시작했던 근대기와 그리고 5, 60년대의 서점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점의 정의를 살펴보고 식민지기, 근대 서적상들, 그리고 종로의 서점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로 서적이라는 중요한 서점이 처음에 생겨나고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또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날의 서점 산업의 현황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점을 중심으로 중요한 담론 몇 가지를 이렇게 구조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 서점을 중심으로 중요한 키워드들은 일상문화, 도시거리와 장소성, 또 시민들의 집단기업, 서점 경영과 노동 중요하죠. 출판산업과 문화도 중요하고요. 또 독서문화, 서점과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문화 분야가 되겠죠. 그리고 일부러 제가 지역 문화는 좀 희미하게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점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지역의 서점 문화는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의 자료는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제 지역 서점 역사에 대한 기록들은 비가시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지역의 서점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먼저 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서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죠. 서점이라는 용어 자체는 1920년대부터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도 서점을 가리키는 어떤 용어가 분명히 있었겠죠.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서점이라는 용어와 함께 책방이나 책사 같은 용어도 함께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책방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용어긴 한데, 여기 작게 나오는 서사 같은 용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들은 좀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죠. 한자 그대로 하면 이제 책을 파는 가게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 용어들이 이렇게 같이 사용되다가 점점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들은 퇴화되고 서점이나 책방 같은 용어만 현재 남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위키 백과를 보면 서점에 대한 정의 중에서 우리는 서점을 책 파는 가게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출판사라는 용어가 나와요. 서점은 책을 사고 파는 곳인데 왜 출판사라는 용어가 서점 정의에 나올까? 이게 이제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서점의 역사를 살펴보면 왜 이런 정의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뒤에서 살펴보기도 하고요. 가장 최근에 서점 정의 중에서는 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법조문에 실린 그 서점 정의가 있습니다. 서점이란 책을 판매하는 장소, 시설, 그리고 또한 가상의 영업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표현은 왜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온라인 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들어갔겠죠. 온라인 쇼핑몰에서 책을 파는 그런 서점도 서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한국 서점 130년사에서 서점을 가리키는 수많은 용어들을 좀 분류를 해봤어요. 대체로 이제 이런 큰 분류로는 가게, 시장, 공간, 보관 장소, 책, 이런 의미를 담은 용어들이 서점 상호나 서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서점, 서사, 책사, 서포, 책전, 책점, 이런 용어들이 다 책이라는 말을 뜻하는 한자에다가 가게라는 의미를 뜻하는 한자를 결합한 용어입니다. 여기 점, 사, 또 전, 점, 이런 것들이 다 가게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시장을 가리키는 서시, 이렇게 시가 붙은 경우도 있었고요. 공간, 어떤 집이라든지 방이라든지 이런 뜻을 가리키는 용어가 책이라는 한자와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 서관, 서림, 서원, 서재,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예에 속하는 것이고요. 책을 보관하는 창고, 문고라든지 서가, 책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름이 붙은 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쓰는 것은 이런 것이죠. 서적, 도서, 북스, 그러니까 책 자체를 가리키는 말, 서점의 상호명이나 서점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조선시대에서 활용되었던 용어들이 더 있긴 합니다. 세책가, 책을 빌려주는 집이라든지, 책거간, 책회, 석회, 이 쾌자라는 게 중간에서 거래하는 상인을 얘기하는 한자어거든요. 이런 용어들도 사용됐지만 이제 점차 이제 서점을 중심으로 용어가 재편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작은 서점들을 뜻하는 용어들도 있습니다.
뭐 독립서점이란 말은 영미권에서 이미 인디펜던트 북스토어라는 용어가 있었거든요. 그 용어를 그 직역해서 가져온 용어가 바로 독립서점인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독립서점이란 말 대신 점차 이렇게 동네서점이란 말로 전환되어 가는 그 흐름도 있습니다. 지역서점이란 말은 그냥 관용적으로 쓰이다가 몇 년 전에 좀 공식적인 용어로 정착이 됐어요. 그건 바로 이제 이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거든요. 각 지자체에서. 그때 이 지역서점이란 말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들은 대표적인 독립서점인 뭐 땡스북스라든지 또 대학로에서 전통이 오래된 동양서림 같은 이런 서점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 동네 서점이나 독립서점 범주에 해당하는 서점들입니다. 서점의 특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장소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서점에서는 사실 그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상품의 일부를 향유하는 행위까지도 같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 해당 상품을 사기 전에 그 상품의 일부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향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서점이란 공간은 우리 인간이 체험하는데 뭔가 색다른 경험을 주는 공간이라는 면에서 장소성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소성은 영어로 하면 sense of place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고 하니 이제 이 물리적 공간과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상호작용, 그것을 통해서 생겨나는 감각과 의식, 인식, 기억, 이런 것들을 이제 장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서점이라는 공간이 특수한 이유를 미국의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는 이 서점이 제3의 장소다. 제1의 공간인 집, 제2의 공간인 학교나 직장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공공적인 일상적 소통이 일어나는 제3의 장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 서점 공간에서는 책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상호작용, 또 접촉과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흥미롭게도 서점의 고객은 소비자나 뭐 손님보다는 독자로 많이 불립니다. 이 서점의 고객을 독자로 지칭하는 것은 서점 고객의 어떤 그 문화 수용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점의 장소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는 지금 현재도 그 서울역사박물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에서 종로서적에 관한 전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우리가 만나던 그곳 종로서적이라는 전시인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무료 전시니까 한번 서점의 장소성의 의미를 체험해보고 싶다면 이 전시를 가보시면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국 서점 산업의 성격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점업이라는 것은 유통산업이죠. 근데 이 서점업은 항상 영세했어요. 그러니까 큰 서점들은 소수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작은 서점들이 좀 영세하게 경영하는 그런 사업 분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통 체계가 굉장히 혼란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서점업 하는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그 고통을 겪으면서 사업을 해왔다, 뭐 이런 특성이 있고요. 이 서점이 영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점은 기본적으로 위탁 판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위탁이란 말은 뭐 맡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점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점에서 책이 팔린 후에 나중에 정산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이 팔리고 난 시기와 또 나중에 그걸 출판사에 정산해 주는 시기에 어떤 간격 같은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그 불안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언제 어떤 책이 얼만큼 팔릴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뭔가 영업이 불안정한 직종 중에 하나다. 작은 서점들은 항상 그 영세하고 불안정한 경영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할인제나 공급률 같은 것들이 이 서점 산업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죠. 할인제는 뭐 도서점가제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4년부터 강화된 도서점가제가 시행되면서 그래도 책값의 안정이 이루어졌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책값은 정말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출판사가 서점에 책을 공급할 때의 그 정가 대비 가격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책을 서점에 6,000원에 납품하면 공급률이 60%가 되겠죠. 그 60% 선에서 책의 종류나 뭐 출판사, 서점 간의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공급률의 등락이 있는데, 아무튼 이 공급률은 사실 국가에서 이렇게 딱 정해준 게 아니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거든요. 이 공급률의 변동이 있다 보니까 또 영업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대 서점업은 점차 독점화, 과점화 경향을 거치게 돼요. 한국의 서점 산업도 그랬죠. 네. 왼쪽에 보시는 자료가 이제
1980년대 초에 종로 일대의 서점 현황을 보여주는 약도입니다. 서점들이 굉장히 많죠. 교보문고도 이때 생기잖아요. 81년경에 교보문고가 생기니까. 교보문고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서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90년대 초반이 되면 큰 서점들이 이렇게 몇 개가 등장하니까 작은 서점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정리가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변화 자체가 서점 산업의 독점화, 과점화 경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해방 이후부터 1980년까지의 출판물 종수 통계입니다. 통계를 시각화한 그래프인데요. 해방 이후에는 대략 한 1700 정도의 출판 종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증가해가지고 1960년대 중반이 되면 3000종을 돌파하게 되고요.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 4000종, 그리고 7000종, 9000종 점점 증가해가지고 1980년대 되면 2만 종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특히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굉장히 그 출판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죠. 발행 부수로도 68년부터 78년 10년 사이에 거의 10배, 500만 부에서 5천만 부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출판 산업이 굉장히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출판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 서점 수도 증가합니다. 당연히 출판물이 많아지니까 서점이 같이 증가하겠죠. 요거는 이제 6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서점 수의 증가폭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65년부터 서점수 통계가 시작됐는데 그전에는 서점수 통계가 없어요.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65년에 800개 정도였던 서점수는 70년대 들어와서 3000개를 돌파하고 점점 늘어나서 오프라인 서점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90년대 중반입니다. 이때가 이제 오프라인 서점 산업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 뒤부터는 점점 하락해가지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2000개 정도로 이제 서점 수가 정리가 됩니다. 그때 이렇게 급격하게 활약했던 이유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온라인 서점의 등장이죠. 알라딘이나 예스24가 처음 등장했던 게 1999년경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교보문고나 종로서적 같은 큰 서점들도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온라인 서점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해요. 2000년대 초반이 되면 완전히 그 온라인 서점들의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이때 이제 오프라인 서점들의 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최초의 서점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모양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독립신문 1896년도의 그 서점과 서적 광고 자료들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사민필지라는 세계 지리서 이 책을 광고하는 광고 문구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을 종로 책전에서 사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책전이라고 하는 책가게란 뜻이잖아요. 근데 가게 상호가 안 나와 있어요. 당시에는 서점이 몇 군데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종로에 있는 책가게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충 알아듣고 이렇게 갔나 봐요. 오른쪽에 보시는 광고에는 대동서시라는 서점입니다. 서시라는 말은 아까 그 시장이라는 시자로 붙여서 서점 이름을 지은 경우고요. 종로에 대동서시라는 책사, 아까 책사라는 말이 쓰인다고 했죠. 예수교 성경도 팔고 여러 가지 뭐 화학, 천문, 지리, 산학 이런 학술서도 팔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와서 사 보십시오. 이런 광고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서점과 서적 광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서점들은 책만 팔았던 것이 아닙니다. 뭐 책만 팔았던 서점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출판사와 서점을 겸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출판업이라고 하지도 않고 서적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용어예요. 바꿔 말하면 출판과 서점을 겸했다는 것이죠. 서적 출판도 하고 또 책을 수입해서 번역해서 팔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한 거죠. 앞서 우리가 종로 책전이라는 말을 봤잖아요. 이 서적 업체들은 종로통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게 아마도 한국의 서점의 최초의 모습을 담은 거의 유일한 사진일 것 같은데 신문계라는 잡지에 실린 사진들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종로통 인근에 있었던 그런 서점들의 간판과 그 전면을 담고 있는 사진이에요. 뭐 회동서관이라는 서점도 있고 수문서관이라는 서포도 있고 또 방문서관이라는 서점도 있네요. 대체로 뭐 기와집에 이렇게 좀 소박하게 만들었던 모습을 갖고 있죠. 그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1993년에 출판저널이라는 잡지에 실린 자료인데 이승우라는 분이 1875년에서 1910년 사이에 서점들의 명단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보시면 이제 서울에는 한 50개 정도의 서점이 있었고, 서울에 있는 50개 서점 중에서 약 20개가 넘는 서점들이 다 종로와 그 인근에 있었다. 종로가 서점 문화의 발상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점 관련된 지도는 거의 남아있는 게 없는데, 조선에 왔던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가 있어요. 1939년판 전국 주요 도시 고본점 분포도집에 실린 고서점 지도입니다. 종로를 중심으로 한 서점을 표기한 지도인데요. 위에는 통문관, 박문서관, 덕흥서림, 해동서관 같은 조선인 서점들이 성계천을 기준으로 북촌과 남촌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 식민지 도시 경성은 이중도시였다고 하잖아요. 서점업의 분포도 그 이중도시 구도에 따라서 구획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일본인 서점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판 옥호 서점이라든지 일안서방, 마루젠, 경성지점 같은 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점이 이제 한국 근대 서점의 성구로 손꼽히는 회동서관입니다. 이게 1910년경에 찍힌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데 간판에 회동서관이라고 되어 있죠. 일본 경찰, 순사 같은 사람이 총을 들고 이렇게 서 있죠. 당시 그 큰 가게들은 앞에 항상 이렇게 사진을 보면 자전거가 서 있어요. 뒤에 나오는 사진들도 그렇겠지만 자전거는 왜 있겠습니까? 배달 같은 걸 했겠죠. 책을 옮길 때 썼겠죠. 이 회동서관이라는 서점은 이걸 만든 사람은 고재홍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그 서점업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종로 인근에서 면포전, 그 면포를 팔던 그런 가게를 하던 사람이 당시에 이제 서점, 이 근대화의 물결을 타면서 서점 출판업 같은 게 중요시 되기 시작했던 시점에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광교 근처에 지물표로 인수해가지고 서점을 차린 것이 그 시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들 고유상에게 이 가게를 물려주면서 더 번창하게 만들고 또 이름도 회동서관으로 바꾸고 하면서 점점 발전하게 되는데 이 회동서관의 전성기는 한 1920년대였다고 하죠. 그때 되면 이광수의 책의 판권 같은 것도 가져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책들을 팔고 이 서점이 언제 망했는지 기록은 불분명해요. 하지만 한 3대에 걸쳐서 서점을 계속 영위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20년대까지 회동서관이 최고의 서점이었다면 1930년대 조선인 서점으로 최고는 단연 박문서관이었습니다. 사진만 봐도 건물의 위용이 대단하죠. 이 건물이 종로 2가에 있던 시절의 건물인 것 같은데 2층, 3층 건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박문서관은 이 서점뿐만 아니라 여기에 인쇄소도 갖고 있었어요. 대동인쇄소라고. 서점 자체가 출판사도 겸하고 있으니까 출판, 서점, 인쇄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완전 출판 종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 박문서관 처음 만들 때는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30년대 이렇게 번성한 큰 서점 기업을 만들어낸 거죠. 원래는 이제 이 서점도 회원역 근처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종로 쪽으로 오면서 더 번창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명동이나 충무로 일대에 있었던 일본인 서점입니다. 대표적인 이 대판 옥호 서점이라든지 일한서방, 그리고 이게 이제 마루젠, 이 마루젠이라는 서점의 실내 모습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판매량이나 어떤 그 경영적인 수치로 따졌을 때는 아마도 조선인 서점보다는 훨씬 일본인 서점들이 더 번성했을 것 같아요. 시설도 사실 앞에 있는 박문서관 같은 예외도 있지만 대체로 조선인 서점의 규모나 시설 설비보다는 일본인 서점의 규모나 설비가 더 크고 좋았다는 평가들이 많으니까요. 일본인 서점들에는 일본인만 다녔냐? 당연히 아니죠. 조선인들, 특히 지식인층, 학생층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알려진 일본인 서점의 단골들은 윤동주 시인, 학교를 끝나고 이 충무로에 있는 서점들을 이렇게 순방하면서 책을 읽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요. 또 이광수의 무정 같은 데도 이런 일안서방이나 마루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록들에서 충무로와 명동, 당시에 진고개라고 불렸던 이런 일본인 서점들을 방문해서 어떤 체험한 기록들을 조선인 지식인들이 많은 기록을 통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당시의 서점 문화 중에서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 꼽자면 입독과 책도둑인 것 같아요. 입독이란 말은 뭐냐면 설립자의 읽을 독자잖아요. 서서 책을 읽는다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동아일보에 실린 어떤 서점에서 입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서점에서 서서 책을 읽는 것이 대단히 신기할까 싶겠지만 이런 문화 자체가 근대적 형태의 서점이 등장하면서부터 생긴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독이란 말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고 일본 용어를
한자를 가져와가지고 쓴 거예요. 일본에서는 다찌오미라고 해가지고 입독 문화가 이미 19세기에 먼저 생겼고 우리나라가 식민화되면서 이런 일본 용어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에도 입독 문화가 생기게 된 거죠. 입독 문화가 생기면서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붐비다 보면 이렇게 책도둑도 생겨나는 거죠. 이 책도둑이라는 것도 서점이 생겨나면서 발생한 근대적인 범죄입니다. 어떤 서점에서 도둑질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서점에서는 불가능하겠죠. 공간이 작고 이 주인의 눈에 포착되기 쉬우니까요. 큰 서점에서 이렇게 사람이 붐비고 입독자가 많은 이런 큰 서점에서 생기겠죠. 주로 명동이나 그 충무로 일대 일본인 서점, 종로의 방문서관 같은 규모가 좀 큰 서점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당시에 이 1920년대, 30년대에 책 도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제시대의 신문들을 보면 책 도둑이 잡혔다는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어떤 인물들이 잡혔냐면 기사에 등장하는 책 도둑들은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10대 학생들. 책을 읽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훔쳤다거나 혹은 이 책을 훔쳐가지고 다른 데다 헌책방에 팔아가지고 용돈을 마련한다든지 또 혹은 서점만 전문적으로 터는 전문 서적 도둑들도 있었어요. 대규모로 책을 이렇게 훔쳐와가지고 헌책방에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도둑들도 있었죠. 밑에 있는 기사는 좀 흥미로운 기사 중에 하나인데 어떤 소년이 그 소설 중독자, 소설 마니아였나 봐요. 특히 이제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좋아했는데 이 책을 방문서관에서 읽다가 훔쳤대요. 근데 점원한테 붙들린 거죠. 그래서 종로 경찰서에 인도돼 가지고 이 무정을 훔치다가 세상의 무정을 새삼스레 느꼈다면서 뭐 울고불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비는 기사가 나와요. 이것만 봐서는 이 기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17세라는 소년의 책 한 권 훔쳤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서에 잡혀가고 신문까지 났어요. 이것만 봤을 때는 아, 당시에 책도둑을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소년이 뭐 나중에 훈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런 기사를 통해서 당시에 책도둑 문화가 번성했고 또 이 책도둑을 일제 식민지 경찰 권력이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종로 서점가의 형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출판 유통의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대체로 이제 출판 유통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혼란의 역사였다. 왜냐하면 이제 해방기와 뭐 한국 전쟁기를 거치면서 이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다 혼란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도매상이 제대로 설립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 경쟁도 심하고 또 뭐 외판이라든지 월부 판매 또 노점상 덤핑 시장 같은 것이 유행하면서 유통 질서가 굉장히 문란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통 질서를 좀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런 한국출판협동조합 같은 기관이 등장해가지고 도매상의 역할을 한 거죠. 이 유통 질서의 문란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큰 도매상이 없다는 거거든요. 도매상이 이렇게 책을 소매상에 이렇게 적정한 가격으로 이렇게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매상이 없으니까 가격이 막 천차만별이 되고 더 싸게 해가지고 덤핑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출판사부터 독자로 이어지는 도매상과 서점의 일원화된 유통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가격 경쟁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 도서정가제가 시행돼야 된다는 의견이 이때부터 이미 해방 이후부터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해방 전후의 서점가를 정리한 표인데요.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대략 주요 서점들의 이름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종로와 관운동에 서점이 많았죠. 식민지기 때부터 그랬지만 종로에는 주로 신간 서점들, 그러니까 신간을 파는 서점들이 많이 들어섰고 관운동, 우리가 뭐 인사동으로 알고 있는 그쪽 그 관운동에는 주로 헌책방, 고서점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런 체제가 계속 이어져요. 나중에 이제 이 인사동이 헌책방가가 이렇게 무너질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해방 이후에 서점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한 자료로서 이 1948년경 미군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광주 소재 전남 서적 주식회사 제8판매소에 대한 사진입니다. 당시에 해방 이후에 서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자료인 것 같아요. 지금과는 비할 바가 아니죠. 뭐 매대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대충 엮어놨고 이 책을 광고하는 표지들도 이렇게 종이에다 그냥 붓글씨로 써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뭐 백범일지, 뭐 임꺽정 같은 책도 있고 백범일지가 이때 나오잖아요. 조선말 사전 같은 해방 이후에 이런 민족 문화와 한글 관련된 책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인 것 같아요. 한국전쟁도 이 서점업의 발전을 좀 지연시키는 중요한 그 사건이었죠. 여기 보시는 자료는 한국전쟁기에 그 부산이 피난 도시였잖아요. 피난 수도였잖아요. 그 부산의 거리에, 밤거리에 노점상, 책을 파는 노점상을 그린 만평이에요.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1953년 4월에 그려진 동아일보에 실린 자료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여기 있는 책들이 다 일본어로 돼 있어요. 이게 다 일본에서 유명한 대중 잡지들이거든요. 1953년이란 말이에요. 해방이 이미 끝났고 일본과의 적대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 일본 문화를 계속 개방을 막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 한국전쟁 와중에도 이런 일본 책들이 계속 피난 도시에서도 팔리고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일제시대에 일본어 교육을 받아서 일본 문화에 익숙한 일본 책을 읽어온 사람들이 우리는 해방이 끝나고 나서도 한반도에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계속 밀수로 들어와가지고 팔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방문서관 종로 1가, 제가 여기 2가라고 적었는데 오타인 것 같아요. 종로 2가에 위치해 있던 방문서관이 아마 합격을 맞은 모습인 것 같아요. 한국 전쟁기에 찍힌 사진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국기와 유엔기, 미군기, 미국 국기 같은 게 이제 걸려 있죠. 앞서 보셨던 그 방문서관 건물의 그 사진이에요. 이거는 이제 1955년경에 만들어진 서울 상계 지도, 상계 약도라는 것인데 종로 2가 부분만 제가 확대를 해봤어요. 거기서 이제 서점업과 관련된 가게들을 표시를 해봤는데 여기가 이제 종로 2가고 여기가 화신백화점, 지금의 종로타워가 있는 곳입니다. 화신백화점은 뭐 일제시대부터 유명했던 조선인 백화점이죠. 보면 이 종로 2가 일대에 종로 서적의 전신인 종로서관이 여기 있었고 지금의 그 대한기독교서의 자리죠. 그리고 방문서관이 여기 있습니다. 많은 서점들과 출판사들이 이 근처에 쭉 있어요. 인쇄소도 저기 있고요. 이미 1955년에도 이 종로는 이 서점과 출판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종로 2가뿐만 아니라 종로 3가, 4가도 서점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뭐 인쇄소도 있고 지업사도 있고 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 종로 4가 요쪽은 이쪽으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서울대 병원이 나오거든요. 서울대 의대랑 병원이 나오는 그 길입니다. 그 이때를 경험한 분들의 서점인들의 회고를 보면 이 종로 4가도 서점업의 요지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있었으니까 그 학생들 때문에 이 서울대 가는 길목이었다고 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서점들이 많이 있던 거죠. 또 관운동.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인사동 거리로 알고 있는 그 관운동 거리잖아요. 여기 이쪽이 이제 지금 태고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조계사의 옛날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근처에도 서점과 출판사들이 많았고 대학서원, 문익당 이런 고서점들이 있었죠. 여기 지금 통문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문관은 지금 이 관운동 거리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서점이죠. 가장 오래된 고서점. 아직 그 가게 자리는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50년대에 이 서점업들이 종로를 중심으로 계속 번성을 하고 있었는데 60년대 들어가지고 이 청계천 동대문 일대에 이런 그 헌책방, 덤핑 서적상들이 등장하면서 대혼란을 겪게 되죠. 잘 아시겠지만 1950년대 말부터 청계천 복개공사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1961년에 평화시장 건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건물의 밑에는 서점들이 빼곡하게 들어섰는데 이 서점들은 신간 서점이 아니라 헌책방 서점입니다. 물론 신간 서점을 취급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정상 출판물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해적판이나 불법 복제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이 해적판이나 불법 복제물 아니면 일반 출판사에서 만든 출판물을 표지 가리만 해가지고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새로 찍어내는 불법 복제물이죠. 그것도 그런 것들을 이제 덤핑 서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덤핑 서적들을 이 지역 평화시장에 있는 헌책방들과 또 그 근처에 있는 대학천 상가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팔았다고 해요. 그 서점들에서는 종로에 있는 신간 서점보다 10% 20% 더 싸게 책을 파니까 돈이 없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종로보다는 이 동대문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종로의 그 서점 상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유통의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60년대에 출판 유통망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대략 10가지 루트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문제적인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외판과 또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이런 덤핑 시장 그리고 또 뭐 노점상까지 이 노점상도 불법 출판물들을 많이 취급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전체 그 유통망을 와해시키고 문란하게 만들었다. 동대문 덤핑 시장 그리고 헌책방이 활성화되니까 당연히 종로에 있는 정상적으로 영업했던 서점들이 버텨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60년대 중반이 되면
이 서점의 도산, 서점이 폐업하는 사례들이 많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폐업했던 의류문화사, 지금도 있는 출판사죠. 그 출판사에서 그 직영했던 그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도 60년대 후반에 망했고, 또 덕흥서점이나 영창서관은 식민지 시기에 만들어진 서점이에요. 그 종로에 있었던 회동서관 근처에 있었던 방문서관과 함께 영업했던 이런 전통적인 서점들도 60년대에 다 망합니다. 그 종로 주변의 서점만 망했던 것이 아니라 지방의 서점들도, 그런 서점들도 많이 망하게 돼요. 그런 기사들이 60년대 후반에 일가신문 같은 데 집중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이게 서점이 자꾸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야지 유리하잖아요. 책을 팔기에. 근데 서점이 자꾸 줄어들면 출판사로서는 위기를 느끼겠죠. 서점 산업이 자꾸 기우니까 뭔가 바람직한 서점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 출판계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모델 서점으로서의 이 중앙도서전시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당시로서는 꽤 큰 대형 서점의 면모를 갖추고 있던 서점이죠. 제대로 좀 규모 있는 잘 갖춰진 현대화된 서점이다 보니까 이런 김종필 같은 정치인도 당시에 국무총리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시찰도 하고. 이 서점은 단지 뭐 좋은 서점의 어떤 모델을 보여주겠다, 이걸 넘어서 한국 출판의 유통 질서를 이 서점을 통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는 서점이었어요. 이런 대형 서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서점들은 영세했어요. 75년경의 자료를 보면 전국 서점의 평균 면적은 11평 정도였고, 종업원의 수도 3명 정도 됐고, 전체 서점의 규모는 10평 이하가 거의 뭐 70% 정도가 될 정도로 큰 서점이 그렇게 없었다는 거죠. 대형 서점이라고 불리는 서점은 10개도 안 됐어요, 전국적으로. 뒤에서 살펴볼 종로서적센터라든지 광화부 서적센터, 이런 몇 군데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렇게 출판 유통이 안정되고 양과 수요가 많아지면서 70년대 말이 되면 서점의 대형화가 시작됩니다. 아까 그래프로 봤을 때도 우리가 출판 종수도 70년대 말에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때 이제 이런 대형 서점, 동화서적이라는 게 등장해요. 종로 2가에 있던 서점인데 이 건물만 봐도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 들죠. 층별로 책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그런 서점이었는데 1층에는 뭐 잡지, 아동도서를 팔고, 2층에는 문고를 팔고, 3층에는 어학 학습참고서를 팔고, 4층에는 학술도서를 팔고, 이런 식으로 230평 규모의 이 서점이 굉장히 뭐 현대적이고 서점 왕국의 면모를 갖췄다, 이런 평가를 당시에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있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교보문고가 1981년에 등장하죠. 재밌게도 동화서적이나 뭐 뒤에서 살펴볼 종로서적은 수직형의 구조를 갖고 있고, 교보문고는 수평형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수직형의 대형 서점과 수평형의 서점 간의 어떤 대비 같은 것들도 시민들이 체감하고 했다고 하죠. 근데 앞서 그 약도의 80년대 초반 그 종로 서점가 약도도 보셨겠지만, 교보문고가 처음 생길 때만 해도 작은 서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종로 일대. 크고 작은 중대형, 중소형 서점들도 꽤 많았는데, 점차 이제 이런 교보문고나 큰 서점들의 위세가 높아지면서 작은 서점들이 점차 이제 경영난을 겪으면서 폐업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리고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 이후에 정말 오프라인 서점의 그 위세가 가장 높았을 때에 서울에 100평 이상의 대형 서점들의 분포 지도입니다. 서울에만 16개나 있었죠. 그 이후의 역사를 봐서 알듯이 이런 대부분의 서점들은 다 정리가 되고, 오프라인 서점들은 많이 정리가 됐죠. 지금부터는 이제 이 중에서 종로에 있는 서점 중에서 문화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서점 중에 하나였던 종로서적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종로서적은 처음에 종로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948년경에 만들어지는데, 원래는 대한기독교서회가 그 자리에서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서점에 민간업자가 들어와가지고 서점을 차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로서관 혹은 그 이후의 종로서적은 기독교 서점의 특징과 일반 서점의 성격을 같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62년경에 기독교 서회의 건물이고, 기퉁이에 있는 종로서관의 모습입니다. 간판만 봐도 아시겠죠. 신간 도서 참고서도 팔면서 찬송가 성경도 같이 파는 서점이었던 겁니다. 이거는 비슷한 시기에 종로서관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인데요. 아마 위의 사진은 조금 더 이전, 50년대 중후반의 사진이었을 것 같아요. 이 종로서관 시대에 이 종로서관을 체험했던 독자들의 기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전채린, 그 유명한 그 에세이스트 전혜린의 동생이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전채린이라는 분은 이 종로 서관을 가난한 학생들의 유일한 안식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박완서 작가께서는 문학소녀들의 꿈의 궁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서점들은 거기 가서 입독, 책을 읽으면 눈치를 주고 하는데 종로 서관은 그렇게 눈치도 주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환경에서 이렇게 문학소녀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얘기이긴 한데 일단 박완서의 가장 절친이 이 종로 서관의 창업주 딸이었다고 하죠. 이 종로 서관이라는 그 서점 주인 딸이랑 절친이어서 아마 더 이 친근하게 이 서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0년대는 종로 서적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주인은 같습니다. 원래 주인이 장하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형인 장하구라는 분 두 분이서 형제가 같이 이 종로 서적센터를 열었어요. 종로 서관을 리뉴얼 해가지고 1963년부터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열게 되는데 이 종로 서적센터는 종로 서관보다 훨씬 더 현대화된 서점이었습니다. 간판부터가 좀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30평 규모의 공간에서 그 서점에 들어가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대요. 뭐 서점에서 음악 나올 수 있지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서점에 들어가면 음악이 흐르는 그런 서점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서점은 대리석 바닥도 깔고 들어가면 음악이 막 흘러나오고 직원들이 막 친절하게 책을 찾아주고 뭐 이런 서비스들을 되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 심지어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데 시간대별로 고객들의 성분 통계도 냈대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 학생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 책은 얼마나 많이 팔리고 이런 통계를 냈다는 거예요. 60년대에. 굉장히 선구적인 시도였죠. 그리고 또 고객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도 해가지고 뭐 불편한 점이 뭐냐, 개선할 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묻는 서비스도 있고 또 고객들 중에서 좀 돈 많은 사람들 집이 커가지고 뭐 서재를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의 서재 상담 서비스 같은 것도 했다고 하죠. 종로 서적센터의 실내에 대한 사진은 거의 없는데 그나마 좀 남아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좀 희미하지만 남아 있습니다. 종로 서적센터는 원래는 이제 30평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이제 장사가 잘 되면서 공간 규모를 넓혀가요. 60년대 말이 되면 이 종로 거리에 도로 확장 공사도 하고 지하철 공사도 시작되거든요. 1호선이 거기를 지나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종로 센터는 점차 이렇게 공간 확장을 합니다. 건물도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됐고요. 멀리 가진 않았어요.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기독교 서예 건물이고 오른쪽에 그 대한성서공회라고 지금도 그 건물이 남아 있는데 이 기독교 기관을 이렇게 오가면서 운영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두 건물을 다 쓰게 되죠. 7, 80년대에 가면. 지금 보시는 사진이 1973년경에 종로 서적센터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 종로 서적센터가 73년경에 위치해 있던 곳은 대한성서공회의 건물이에요. 옆에는 대한기독교서회 건물이 있었는데 신축을 위해서 건물이 주차장으로 비워져 있는 상태죠. 나중에는 여기에 건물이 올라가가지고 이 종로 서적센터가 양 건물을 다 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 양우당이라는 또 종로의 유명한 서점도 있었어요. 재밌는 게 이제 이 종로 서적센터는 옛날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도서정가제를 철저하게 지켰던 서점이거든요. 양우당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고객들 가운데는 종로 서적센터에서는 책만 확인하고 그 책을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구입할 때는 가격을 더 싸게 파는 양우당에서 책을 구입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종로 서적은 이제 이런 건물의 외양만 변경된 게 아니라 각종 다양한 독자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개간지나 신간 소식지 같은 걸 발간하기도 하고 또 뭐 작가를 불러가지고 독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그 작가와의 대화 이런 행사도 주관하고요. 또 특별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 나중이 되면 이제 뭐 80년대, 90년대가 되면 컴퓨터도 팔았어요. 이 서점에서. 컴퓨터 문구류는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한 서비스를 했다는 거죠. 도서 정보지를 발간하면서 베스트셀러 집계도 당연히 했습니다. 도서 목록 같은 거, 종로 서적에서 입고된 그리고 팔았던 도서들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해서 발간했어요. 그리고 이런 밑에 뭐 이문열 작가라든지 이회수 작가들이 지금 독자들과 만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런 작가와의 대화 행사도 거의 종로 서적이 최초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서 정보지, 서평지 발간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기획전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87년경의 종로 서적 건물의 전경입니다. 종로 서적센터는 78년부터 종로 서적으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80년대에 더 성장을 해가지고 87년경이 되면 이 성서공회 건물과 대한기독교서회 건물 두 개를 다 쓰게 돼요. 대한기독교서회 건물은 아마 3층까지는 안 썼던 것 같고 4층부터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이제 더 90년대에 가면 더 확장이 됩니다. 8, 90년대의 내부 사진입니다.
서점 방문객들이 책을 읽는 입도가는 장면들도 보실 수 있고요. 층별로 이렇게 책의 구분을 달리 해놨는데 이 구분은 계속 바뀌었어요. 당시에 인기 있는 책의 뭐 장르나 종류가 이렇게 바뀌거나 하는 내부 사정에 따라서 이 매장의 위치는 계속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로 서적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사람들의 기억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종로 서적에서 발간한 개간 종로 서적입니다. 개간이라 하면 계절마다 한 번씩 발간했다는 뜻이죠. 1년에 4번 발간했던 종로 서적의 창간호 사진입니다. 재밌게도 이 창간호의 표지에는 이 종로 서적의 가장 중요한 존재였던 그 여성 점원들의 사진으로 채워져 있죠. 마치 이 종로 서적의 얼굴들은 이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종로 서적의 조직도입니다. 조직도. 창업자 2사람은 한 명은 회장, 한 명은 사장, 이사들이 2명이 있었고 직원이 1978년경에 거의 189명이었다고 해요. 처음 1963년에 종로서적 센터가 만들어질 때 직원이 한 10명 정도. 이게 이제 종로서적 센터 시절에 임직원의 사진이거든요. 창업자를 빼면 10명 조금 넘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20년 만에 200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던 거죠. 이 종로서적 직원 수는 가장 이제 전성기였던 90년대 초반에 300명까지 올라갔대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직원 수가 줄어드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창업자 2분, 장씨 형제, 장하구와 장하린 형제인데요. 원래는 고향은 평안북도 신의주 태생입니다. 주로 이제 간도 용정 쪽에서 이렇게 많이 생활을 했던 그 개신교 가문 출신이에요. 이분은 이제 서울대 철학과 출신,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대에서 졸업을 한 케이스겠죠. 이분의 손자가 이제 그 유명한 뭐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장기하로 알려져 있죠. 이분은 이제 동생 장하린 씨인데 이분은 이제 원래 음악 하시는 분이에요. 동경 제국음악학교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였거든요. 종로서적은 뭐 사원 복지도 그렇고 이 사원 교육도 철저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사원 교육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했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것은 그 내부 사원 교육을 위한 사원 교육 교재거든요. 그 교재에 보면 뭐 인사하는 법,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법, 옷 입는 법까지 뭐 지금으로 보면 이런 것까지 일일이 회사에서 정해 줘야 되나 싶은 것까지도 굉장히 세세하게 그 교육 교재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90년대 큰 기업들은 다 이랬겠지만 일본 문화라고 하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노래 틀어놓고 체조하는 장면. 그리고 이 사후회 같은 것도 굉장히 활성화됐다고 하죠. 회사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런 무용반도 있었고 연극반도 있었고 낚시하는 동호회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했다고 하죠. 이런 사원 복지들이 꽤 좋았다고 직원들이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직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개관 종로서적에는 이런 종로서적 식구 속에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사진과 이름과 특징을 이렇게 담은 사진들을 이렇게 부서별로 게시하는 이런 코너도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종로서적에도 출판부가 있었어요. 서점인데 출판부를 운영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서점의 전통 같은 거죠, 사실. 서점도 하면서 출판도 같이 하는. 종로서적도 이런 출판부를 두고 책을 만들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기사는 이제 출판저널이라는 잡지의 종로서적 계장이었던 분의 기사인데 이런 기사를 보면 당시에 그 여성 직원들이 굉장히 뛰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별명이 이랬대요. 움직이는 도서 목록 해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전사가 안 돼 있을 때잖아요. 고객, 독자들이 어떤 책 찾아주세요 하면 그 책이 어디에 있는지 머릿속에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책을 찾아주는 그런 움직이는 도서 목록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랬기에 이 서점은 나중에 다른 서점의 직원들로 이렇게 스카웃도 많이 돼가고 해서 종로서적은 서점 인재 사관학교라는 별칭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종로서적의 독자들, 80년대 초반에 독자들이 독자 코너에 실린 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한 3개 정도만 가지 않는데요. 당시 독자들이 종로서적이라는 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단골이 됐고 몇 달에 한 번 뭐 종로서적을 다니지만 내 생활 속에 큰 기쁨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요. 어떤 고객은 인천에 살면서도 굳이 종로서적을 이용한다고 해요. 이 종로서적의 남다른 기쁨을 발견하고 또 이 서점에 남다른 애착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독자는 독자 글 제목이 미치게 좋은 종로서적이라고 합니다. 이 서점 가는 게 너무 좋고 나는 단골이 됐는데
이 서점에서는 원래는 친구들을 만나는 약속 장소로 이 서점을 활용했는데 점점 이 서점의 매력에 빠져들어가지고 이제는 이 서점은 나에게 약속 장소 이상의 근본이 되고 말았다. 이런 칭찬을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만 봐도 이 종로서적이라는 서점에 대해서 당시의 독자, 고객들이 뭔가 특별한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 종로서적도 큰 서점이니만큼 책도둑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기사가 날 정도로 지금 이게 이제 종로서적의 그 책도둑 지키는 직원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때도 우리 식민지 시기 아까 자료에서 봤듯이 10대 소년들이 책을 많이 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로서적은 막 층별로 10명씩 책도둑 지키는 직원들을 배치했다고 하죠. 특히 신입사원들이 여기에 많이 배치됐다고 해요. 본격적으로 서점 일을 배우기 전에 책도둑 지키는 업무부터 했다고 하는 그런 회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로서적은 또 뭔가 기독교 서점이기도 해서 옛날 그 직원들이나 임직원들의 회고를 보면 책도둑이 이렇게 발견되면 어린 학생이고 이렇게 재범의 기록이 없는 학생이면 그냥 성경을 줘서 이렇게 돌려보냈다든지 좋게 타일러서 이렇게 보냈다든지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뭐니면 해도 이제 종로서적은 또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죠. 만남의 명소이기도 했습니다. 종로서적이 만남의 명소가 된 것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아마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의 일인 것 같아요. 종로서적 뒤편이 관철동인데 이 관철동 일대가 80년대부터 젊음의 거리가 되거든요. 여기서 청춘을 보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는 코아 아트월, 코아 빌딩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빌딩이 생기고 그 주변에 많은 그 뭐 식당이나 술집 같은 것들이 또 커피숍이 밀집하면서 젊은이의 거리가 되면서 또 이 종로서적이나 이런 코아 아트월 같은 것이 만남의 어떤 명소로서 각광을 받게 되죠. 90년대에 종로서적 앞에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약속 장소로 많이 활용하니까 종로서적에서는 1층에 서점 원래 그 매대가 있었는데 그걸 다 비우고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배를 했다고요. 그리고 게시판도 만들어줬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옛날에는 뭐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약속이 엇갈리면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게시판을 적어놔서 약속에 관련된 메모를 할 수 있게. 당시에 메모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용순 명의 볼 것. 어디로 장소를 옮기니까 메모를 보는 즉시 움직여라. 뭐 이런 식의 메모를 적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 종로서적도 이제 뭐 온라인 서점의 열풍 그리고 또 대형 서점 간의 경쟁 과열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부도가 발표된 날이 기억하기로는 6월 4일 한일 월드컵에서 이 한국이 폴란드에 2대0으로 승리한 날 그때 이제 이 종로서적 부도 뉴스가 발표가 됐어요. 사실 월드컵의 열풍 때문에 이 종로서적의 부도 기사가 좀 묻혔는데 당시에 이제 안경환 서울법대 학장 훗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그 분께서 월드컵과 종로서적이라는 유명한 칼럼을 남기셨어요.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종로서적이 망했는데 월드컵에서 골 넣는 게 중요하냐 뭐 이런 식의 좀 도발적인 기사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이제 한동안 많이 회자가 됐던 기사입니다. 종로서적의 부도 요인들은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대체로 뭐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형 서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된 90년대 초반이 되면 영풍 문고까지 생기잖아요. 교보, 영풍, 뭐 을지서적, 대형 서점들이 그 주변에 너무 많이 생기니까 경쟁 과열. 그리고 또 뭐 시설이 좀 미비했다는 거죠. 이게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시대 변화에 좀 적응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이 건물이 그 창업주의 건물이 아니라 임대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서회와 성서공회에 임대료를 내는 그런 임대 건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회사 측에서 이 건물을 인수를 하려고 시도는 했대요. 근데 결국은 이제 무산됐는데 그게 뼈아픈 실책이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죠. 그리고 또 뭐 인터넷 서점의 발달. 또 87년 이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노조가 생기거든요. 종로서적도. 이 노조와 또 오너 일가 뭐 임원진 간에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가지고 종로서적이 이제 2002년에 최종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종로서적은 뭔가 서점 문화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뭐 지식인들 또 시민들이 그 종로서적에 대한 많은 회고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뭐 이런 소설가 김현수의 소설에도 이런 종로서적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또 종로서적에서 일했던 분들이
이 여러 가지 칼럼을 통해서 종로서적의 좋았던 시절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앞서 봤던 박완서, 안경환, 또 소설가 강석경, 또 신경숙, 보면 이제 여러 세대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이 종로서적에 대한 기억을 회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오늘날의 그 기독교 소회와 성서공회의 건물이죠. 거의 뭐 임대 공실이 돼 있고, 지금 보면 뭐 여기가 서점 자리였는지 거의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가 됐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날의 서점에 대해서 잠깐 뭐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자료를 통해 가지고 뭐 간단하게 오늘날의 서점 산업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그 서점의 주도권은 온라인 서점이 가져갔죠. 하지만 이제 그 매출액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에서 가장 큰 서점은, 가장 큰 매출액을 내는 서점은 단연 교보문고입니다. 특이하게도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함께하는 서점이잖아요. 나머지 뭐 예스24나 알라딘 같은 경우는 온라인 서점을 위주로 하는 서점들이고, 여기 보면 이제 2022년 매출액 8천억 정도 되죠. 아마 영업이익을 따지면 좀 순위가 바뀔 것 같긴 해요. 교보문고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서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설비 면에서, 인건비 면에서 많이 들 테니까요. 근데 교보문고 온라인 매출이 이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 매출을 능가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웹과 모바일 매출액이 50%가 넘어서면서 영업점,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출을 2020년에 넘어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이 서점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미 뭐 2015년경부터 이 온라인 서점들의 매출액이 이미 오프라인 서점들의 매출액을 능가하긴 했죠. 그게 이제 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반디앤 루니스 같은 큰 체인 오프라인 서점이 또 2021년에 망하기도 했잖아요. 부도가 나가지고,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온라인 서점으로 최근에 그 오픈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 서점으로서의 이 반디앤 루니스는 사라진 거죠. 아마 신세계 강남점 점포를 이제 정리하던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출판사 직원들이에요. 서점업은 위탁 그 경영 방식이니까 여기 있는 책들은 다 저 출판사 소유의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서점이 도산이 되니까 출판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각자 자기 출판사의 책들을 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대형 서점뿐만 아니라 지역의 오프라인 서점들도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 한 2, 3년간의 지역 서점들이 폐업, 도산한 기사들의 제목을 그냥 모아봤는데, 뭐 많은 서점들이 지금도 아마도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심지어는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서점들도 지역의 어떤 동네의 문화적 거점이 됐던 서점들이 아마 사라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뭐 독립서점이라고 알고 있는, 뭔가 좀 독립 출판물을 취급하거나 특색 있는 인테리어와 큐레이션으로 젊은 독자들을 끄는 그런 독립서점들은 점차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이게 이제 주식회사 독립서점에서 낸 2022년 독립서점 통계입니다. 원래 2015년 처음 통계를 낼 때 97개였는데 불과 한 7년 만에 815개로 증가했죠. 전국적으로. 물론 이제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도권에 몰려 있지만 지방에도, 특히 제주도의 퍼센티지가 꽤 높아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독립서점이라는 것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출판과 서점에 관심 있는 어떤 젊은이들이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서 여기 서점업에 나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까지 이제 뭐 한국 서점의 역사와 최근의 서점 업계의 동향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더 심화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들, 이 강성호 선생님의 서점의 시대라는 책이 사실 한국 서점 역사를 정리한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책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종로서적에 관련된 그 자료, 또 이런 청계천, 대학천 책방거리에 대한 이런 보고서 같은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한국 서점의 역사를 뭐 종로서적과 종로서점가 형성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